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업나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하나금융연구소의 한국의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법 및 라이프스타일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의 부자들은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보유 현황은 어떤지, 올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참고해서 실천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요, 하나은행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VIP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한 VIP들 대상이고요, 그들의 응답을 통해서 이 리포트가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이 조사는 코로나 전염병 이전 조사였기 때문에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사회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고 이 리포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요, 하나금융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구보고서 메뉴를 클릭한 후에 금융산업을 클릭하면요, 2020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주제로요, 총 3개의 방송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제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이 종잣돈 마련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요, 한국의 부자들은 언제 종잣돈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이하 부자들은요 34.8세 때, 50대 부자는 39.7세 때, 60대 부자는 42.5세, 70대 부자는 44.7세에 시드머니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자들의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점은요 41.3세입니다. 이렇게 부를 늘려나가다가요 65.2세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82.7세에는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요. 이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향후 5년간 실물 경기 전망을 보면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습니다. 즉 2019년 자료를 보면요, 54.7%는 경기가 침체할 거라고 봤고요, 36.6%는 그냥 이 상태로 정체한다고 봤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본 비율은요, 2018년에 10.1%였는데 2019년에는 더 줄어서 8.7%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와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설문을 돌려서 응답을 받았다면 침체의 비율이 훨씬 더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간 부동산 전망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 자료에 비하면 침체의 비율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2018년에 침체의 비율이 45.3%인 반면에 2019년에는 34.7%, 거꾸로 회복된다는 비율은 2018년에 15.4%였는데 2019년에 27.9%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부동산이 급등한 게 그 원인이 될 거고요, 실물 경기의 전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염병 이후로 서울 강남의 집값이 꺾였고 집값 하락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망도 지금 설문을 돌려서 응답을 받으면 회복보다는 침체나 정체의 비율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요,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고요,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14%,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비율이 13%로요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27%는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하는데 투자 내용은 변경해야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40대 이하는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율을 살펴보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줄다가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자산 비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다시 51%로 부동산 자산 비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30대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 초에 집을 많이 구입했는데요,
아마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율 변동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특징적인 건요, 서울 및 수도권의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자산 보유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1년 이상 동안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 물건도 다양한데요, 그 포트폴리오 비율을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이 48%로 가장 많고요, 30%가 거주 목적의 주택이고요, 14%는 투자 목적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8%입니다. 이 설문 결과의 특징적인 점은 40대 이하는 투자 목적의 주택의 비율이 높고요, 60대 이상은 상업용 부동산하고 토지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향후에 매각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질문을 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51.3%로 가장 많고요, 매각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매각 계획이 있는 비율이 9.1%, 그런 계획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이 4.7%, 그리고 자녀들한테 증여한 비율이 4.2%고요. 29.7%는 향후에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60대나 100억 이상의 부자들이 매각했거나 매각 의사를 밝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앞으로 매입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결정하겠다는 비율이 41.8%고요. 매입도 하지 않았고 매입할 계획도 없는 비율이 43.4%로 가장 많고요. 14.9%는 앞으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입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이나 부동산 매입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확연하게 숫자가 바뀌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살펴봤고요. 그러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한 비율이 40.6%, 펀드 및 신탁을 보유한 비율이 27.6%입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15.9%고요. 채권도 4.7%나 됩니다. ELS나 DLS 같은 기타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도 11.1%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은 좀 늘렸고요, 펀드 및 신탁은 비중이 줄었습니다. 즉, 직접 투자는 좀 늘었고 간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느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도 주식 비중이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 주변에 자산가들이나 일반 고객들을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도 우량주의 배당 수익이 지금의 금리보다는 낮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금융자산 수익률 분포를 보면요, 0에서 5%의 수익을 올린 비율이 48.5%, 5 내지 10%의 수익률을 올린 비율이 22.7%고요. 10에서 20%는 2.3%, 20% 이상은 1.5%입니다. 거꾸로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요, 0에서 마이너스 5%의 손실이 6.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6.6%,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가 5.6%, 마이너스 20% 이상이 6.6%입니다. 즉, 수익도 보고 손실도 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75%가 수익을 받고요, 25% 정도만 손실을 받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손실보다 수익을 본 비율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부자들이 손실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보는 게 반복돼서 쌓이면서 자산이 늘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목표 수익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부자들의 목표 수익률은 일반인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0에서 5% 사이의 목표 수익률이 43.8%고요. 5 내지 10%의 목표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비율이 47.7%로요. 대부분이 10% 이내에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비율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가입할 때와 달리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년 전에 비트코인 열풍 보셨죠? 20대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가 보유했던 돈도 다 잃고 빚까지 진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뭐냐면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을 세워야 되고요.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올해 나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목표 수익률을 세우지 않으셨다면요, 이 시점에서 한번 올해의 목표 수익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2019년에 달성한 수익률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수익률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인 상품 중에 제1번이 ELS 계열의 상품입니다. 작년까지는요,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ELS에 투자해서 조기 상환되는 비율이 많았을 겁니다. 보통 ELS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맨 처음에 ELS에 투자했다가 조기 상환이 되면 다시 ELS에 투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따라서 작년 말까지는 ELS가 6개월 또는 1년 아니면 1년 6개월에 조기 상환되는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요, 내년에 다시 설문을 받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금융상품 중에 ELS는 순위에서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부자들의 외화자산 투자가 상당히 늘었고요, 버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DLS 계열의 2.6%가 응답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 케이스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와는 달리요, DLS는 원유가치, 변동폭이 큰 원자재나 통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에 살펴보면 DLS 계열이 18.6%인데요. 좀 전에 말한 제 이야기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주식 투자가 늘고 있는데 주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주식형 펀드, 즉 간접 투자의 비율이 줄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간접 투자 상품인 주식형 펀드 투자에 실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상품이요, 헤지펀드, 즉 사모펀드인데요, DLS, DLF 이런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의 헤지펀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펀드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줬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또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투자 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한번 손실이 나면 전체 수익률이 나빠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부자들은 어떤 금융상품을 선호해서 투자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이 ELS 계열인데요, 아마 지금 설문을 돌려서 응답을 받으면 저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ELS들이 7 내지 10%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 수익률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화예금이 29.2%고요. 외화자산으로 된 해외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26.2%입니다. 즉 지금은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비율은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 대체투자 펀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회사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 지금보다 더 대세가 되면 대형 쇼핑몰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 상품들도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외화자산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외화예금이 71.5%고요. 외화현금이 50.9%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 9.7%로 상당히 늘었고요. 외화표시 채권이나 외화표시 펀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 자산을 보유한다는 부자들의 비율도 78.5%로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보유하고 싶어하는 외화 자산은요, 외화 예금이 여전히 55.2%고요. 외화 현금도 36.6%입니다. 외화 구조화 상품이라고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25.1%고요. 해외 주식 13%, 향후에 외화 자산을 보유해야겠다고 의사를 밝힌 비율이 84.2%나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화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일단 먼저 자산 포트폴리오를요 다양하게 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이고요. 정치 및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서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42.2%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문조사에 보면 경기 전망도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고요. 북한에서는 매일 미사일 쏴대고 하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외화 자산을 보유하려는 욕구는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자산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들의 자산관리 및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는 것은요. 아무래도 부자들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나 은행들이 강남권에 지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강남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입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요. 이 리포트에 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받으신 후에 저한테 검토를 요청하신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정보를 얻는 것도 빠르고요. 투자도 일반 사람들보다 발빠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에 옮긴 후에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가 좋다고 방송을 할 쯤에는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부자들은 이미 성과를 봤고요.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들이 부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부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부자들이 돈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을 가졌다는 건 좀 인정하고요. 우리도 배울 게 있다면 배워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금액은 좀 적을지라도 발맞춰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